제롬 파월, 우리 시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력을 불어일으킬지도 좀 미리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상화폐 시장에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의 연임이 단기적으로는 이제 악재로 작용을 하겠죠. 아무래도 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시장에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코인 시장은 당연히 아마 단기적으로는 폭락을 할 겁니다. 금리 인상을 해서 그 긴축 재정으로 들어가고 시중에 뿌려뒀던 유동성을 흡수한다는 의미는 그 대표적인 위험 자산인 주식과 코인 시장에서는 돈이 빠져나간다는 걸 의미하고 또 신흥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면은 코인 시장은 당분간 하락을 하겠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게 지금도 이제 기관 수요가 굉장히 활발한 덕분에 가격이 쉽게 폭락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2, 3년 전만 하더라도 네. 비트코인도 인트라데이 볼라틸리티라고 해서 이 일일 변동성이 많이 나오면 15%까지 나오는 그런 굉장히 변동성이 큰 종목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크게 하루에 10%, 15%씩 가격이 등락하지 않는 이유는 선물 시장의 존재도 있지만 이 기관 자금이 들어와서 그 수요가 단단하게 지지선을 받쳐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은 기관 수요가 비트코인에 들어와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단순히 그냥 이것도 스페큘레이티브? 아니 뭐 주식처럼 뭐 이렇게 그 단기적인 가격 상승을 바라고 들어온 거냐? 그렇게 보지 않는 시각이 좀 지배적인 것이죠. 아크인베스트 대표적으로 ETF 같은 거 발행할 때 네. 아주 공격적인 그 IT라던가 뭐 바이오라던가 AI 쪽으로 그 ETF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 유명하잖아요. 캐스티오드에. 네. 이곳도 비트코인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쵸. 이곳에서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이유를 이제 자사에서 발행한 리포트에서 클리어하게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인플레이션이 지금보다 더 급격하게 올라갈 것 같다. 그리고 그때는 페드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거고 네. 그러면은 위험 자산들은 되게 안 좋은 이제 하향세로 접어들겠지만 그런 거에 가격이 연동되지 않고 계속 우리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비상간 자산 그러면서도 인플레이션 해지가 가능한 자산은 이제 비트코인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사실 두 가지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고 제롬 파월 의장의 이 발언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코인 시장 그리고 그 코인 시장 안에서도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특성 때문에 다시 주목받을 수 있는 비트코인 이런 식으로 약간 두 가지 시선으로 해석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제롬 파월 의장이 이번에 연임을 해서 만약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되면은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시절이 곧 온다면 네. 그때까지는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는 게 좋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네. 그때 분명히 한 번은 시장에 그 꺾이는 폭락 구간이 올 것인데 그때 좀 싸게 그동안 좋게 봐왔던 종목들 코인이든 주식이든 다시 그 담을 수 있는 그런 현금을 미리 마련해 놓는 게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 인상을 과연 할 것이냐 여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못할 것 같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지금 굉장히 천문학적인 부채를 미국 정부가 지고 있고 지난 뭐 1년뿐만이 아니라 지난 10년간 사실 계속 이렇게 늘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 GDP, 미국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GDP죠. 그 돈 대비해서 미국의 부채가 거의 이제 2배에 달합니다. 그렇게 됐으면은 도저히 1년 동안 미국이란 나라가 벌어들이는 돈으로는 이 부채를 탕감할 수가 없는 거죠. 갚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제 이자 비용을 내기도 버거워서 그 이자 비용을 내기 위해서 또 추가 국채를 발행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제롬 파월 의장은 얼마 전에 이제 테이퍼링에 돌입을 해가지고 내년 6월 달까지 현재 기조로 테이퍼링을 계속 하면은 자산 매입 규모가 0이 된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놨지만 사실상 자산 매입 규모가 그렇게 0이 되어도요. 다른 방법으로 페드는 얼마든지 그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할 수가 있어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눈속임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래서 페드가 테이퍼링을 한 다음에 굳이 바로 다음 수순으로 금리 인상으로 갈 거라고는 쉽게 예단하면 안 되는 게 그 페드는 장단기 금리를 다 이제 주무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이제 장기 국채 금리를 계속 높아지게 놔두고 단기채 금리는 이제 낮아지게 놔두면서 말하자면은 그동안에 계속 자산 매입을 통해서 장기채 국채를 사주던 그거를 이제 끊었죠. 지금 이제 끊고 내년 6월이면 그게 완전히 끊긴다는 건데 네. 그러면서도 단기채에는 계속 유동성을 공급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완전히 페드의 직권이에요. 그 단기채 2년 이하의 그 단기 채권에는 페드가 완전 기준금리를 0으로 만들어 놓으면서 잡아두면서 Asset Purchase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 페드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단기채에다가 계속 유동성을 이제 우후에 공급할 수 있거든요. 그걸 이제 머니 마켓 펀드라고 합니다. MMF.
그 MMF를 통해서 계속 단기채는 아마 사줄 거로 예상이 되고, 그렇게 안 하면은 미국 그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이제 생채기가 나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MBS를 비롯한 어떤 부동산 채권도 사주고 있었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돈을 못 벌어가지고 망하기 일보 직전에 기업의 회사채도 사주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미국 국채는 좀 덜 사주는 시중을 할 수 있지만 그 단기채를 안 사주면은 이 회사채와 MBS가 그 더 이상 시장에서 팔리지가 않으면서 네. 이 하우징 마켓과 그다음에 정크본드 회사채 마켓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이러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미국 경기가 어떤 2008년 수준의 금융위기로 이제 빨려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계속 할 거고요. 금리 인상은 그것조차도 이제 완전히 줄어들고 시장이 진짜 완전 고용 상태에 빠져들었고 이제 경기에 대한 완전 낙관론이 팽배할 때 한 번 단행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